안녕하십니까. 안보전략연구센터장 이호령입니다. 네, 국제전략연구실장 두진호 연구위원입니다. 네, 오늘은 그 러시아 불법 침공에 대해서 지금 북한군 파병과 관련된 지금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몇 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곧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지 지금 전쟁도 거의 뭐 천일이 지나갈 만고, 그죠? 많은 시간이 생각보다 전쟁이 지나갔죠. 길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북한군 파병 문제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모두가 지금 어떻게 보면 소모전이 길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병력 부족 문제, 뭐 무기 부족 문제, 여러 가지 이제 부족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전장 상황을 어떻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음 달 19일이면 러시아의 불법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꼭 천일째가 되고요. 전선이 교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4개의 지역을 중심으로 전선이 교착되어서 뭐 진지전, 드론전, 그러니까 뭐 전선이 교착되었고 그게 심화하고 있다, 이렇게 좀 먼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동시에 지난 8월달에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입니다. 쿠르스크라고 하는 지역에 침공을 해서 뭐 쿠르스크 전투 초기에는 대략 한 1000제곱킬로미터 정도를 점령했다가 지금은 러시아군이 영토 탈환 작전을 본격화하면서 한 반절 정도 영토를 다시 되찾은 모양새고요. 그런 과정에서 러시아군은 또 도네츠크 축선에 계속 우크라이나 방향으로 이제 진출을 하면서 서로가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지금 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당국이 추산한 결과를 보면 10월 한 현재 기준으로 러시아군의 사상자가 한 67만 명에 이르고, 러시아군은 이제 우크라이나 사상자를 이렇게 좀 발표하지는 않았는데, 뭐 그보다는 조금 더 적은 수치가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엄청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뭐 보도에 의하면 거의 하루에 러시아군 사상자 수도 뭐 1000명이 넘는다라는 보도가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1차적으로 북한에서 러시아의 파병 규모가 1500여 명을 지금 보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1차 규모라고 하면 이제 계속 2차, 3차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북한 지상군의 파병은 처음이잖아요. 이 배경은 어떻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네, 이제 우리 국정원이 기존의 민관군 유성자를 통해서 획득한 정보를 기초로 북한군의 참전 사실을 확인한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1차적으로 10월 8일부터 해서 약 한 4박 5일간에 걸쳐서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 사령부, 상륙함, 호위함에 각각 본승해서 탑승해서 북한군 특수작전군 1,500명 선발대가 러시아 극동 지역에 전개가 되어 있고, 그 후발대로 대략 한 10,000명 넘는 병력이 아마 11월 이내에 추가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면 이번에 그 파병된 북한 군인이 이제 소위 말하는 폭풍 군단에 해당되는 11군단에 해당되는 특수부대 출신들이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 특수부대의 전투력 수준은 지금 보면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방송에서 보여지는 이제 북한군이다라고 하는 영상을 보면 굉장히 앳되고 어리죠. 그래서 이 간극을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래서 전투력 수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평가를 잠깐 해주시겠어요? 어쨌든 이런 전선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러시아와 북한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이라고 하는 법률적 기초 안에서 이제 파병을 한 것이고요. 말씀하신 이제 폭풍군단, 이제 11군단의 애칭이 폭풍군단인데, 북한의 특수작전군 예하에 있는 이제 병력이 되겠고, 뭐 대략 한 15만에서 20만 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좀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 병력은 정예부대고요. 우리나라의 특수전 사령부, 특전사처럼 고도의 이제 훈련을 받는 그런 부대죠. 그래서 뭐 공수훈련이라든지 해상 침투훈련, 지상 침투훈련, 뭐 각종 어떤 폭파훈련, 이런 훈련들을 받기 때문에 기존의 북한식 표현의 전연군단, 전연사단과 같은 일반 보병들보다는 매우 뛰어난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제 그런 부대들인데, 애띤 얼굴의 북한 병력이 러시아 군 기지에서 이렇게 식별이 된 건데요. 아마 이제 그 부분은 이 첩보를 획득한, 정보를 획득한 아마 이제 우크라이나의 문화부 산하의 전략정보센터에서 인지전을 전개하고 있는데, 약간 고의성을 가지고 북한군이 이렇게 오합지졸이고 전투력이 약간 미약할 것으로 보이는 이런 병력들이 투입이 되었다는 것을 뭐 국제사회를 상대로 이렇게 좀 보여주는 효과도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또 북한군의 특수부대에 대해서 또 과대평가하는 것도 없잖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해 주신 문제 항공육정 같은 경우가 우리로 치면 이제 공수부대에 해당되는데 거기가 가장 솔직히 훈련이 세고 나머지 뭐 경보병이라든지 산악부대라든지 이런 데는 그렇게 훈련 수준이 높지 않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사실 그것도 그럴 것이 지금 현대전의 양상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제 식별이 됐고 많은 군사 강국들이 이제는 이제 보병 사단 중심의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인공지능이 탑재된 유무인 전투 복합 전투 체계로 전환이 되고 있고 그것에 기반해서 이제 전투 수행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야말로 아날로그 부대의 전형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비록 체력적으로는 정예의 부대일 수 있지만 실제 전투를 수행하는 데서 특히 현대전에 최적화된 부대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실제 전장이 투입되더라도 적지 않은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병사들이 어디에 배치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것에 대한 해석도 좀 분분한데요. 가장 합리적인 그러니까 북한이 판단하고 그리고 러시아가 판단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지역은 역시 쿠르스크 지역. 왜냐하면 쿠르스크 지역은 러시아 본토 지역이고요. 나머지 이제 뭐 도네츠크 지역이라든지 자포리자, 헤르손 이런 지역들은 러시아가 그래도 비교적 여러 많은 사상자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비교적 그런 대로 관리를 하고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은 러시아가 이렇게 맞고 다만 이제 쿠르스크라는 곳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난 8월 달에 우크라이나 침공을 했는데 아직도 영토 탈환에 성공을 하고 있지 못하고요. 그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두 번째 문제는 언제라도 이 쿠르스크 전투가 보여준 것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배비가 취약한 곳에 침공할 수 있다. 러시아의 허를 찌를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려면 국경선 지역에 대한 방어 태세를 강화시켜야 됩니다. 또 그렇기 위해서는 병력과 장비를 배비를 시켜야 되는데 병력이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 쿠르스크 영토 탈환 작전에 러시아군과 함께하는 연합작전의 모습 그리고 러시아 본토에 들어와 있는 일종의 우크라이나 게릴라군에 대한 대게릴라 작전 또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작전 한계점에 이르러서 우크라이나로 복귀해야 될 때, 후퇴해야 될 때 그 퇴로를 차단하는 작전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긴 국경선을 통제하기 위해서 병력이 부족한데 그런 중요 지역마다 이제 저격여단 일부가 들어가서 이런 국경선을 통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금과 같은 어떻게 보면 교착 상태에서 이 북한군의 이 파병 규모를 갖고 우크라이나 전세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우크라이나 전황을 완전하게 러시아의 유리한 수준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10만 명 정도가 저는 들어갈 때라지만이 최소 지금 러시아군의 그 어떤 전선 축선이 대여섯 개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최소 한 개 혹은 두 개 정도의 축선을 북한군이 담당하거나 혹은 러시아군과 연합작전 할 때 그때라야지만이 전략적 수준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텐데 지금은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투입이 예상되는 쿠르스크 지역에서 그러니까 특정한 공간에서 매우 낮은 수준의 전략적 수준의 기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일단 북한이 이렇게 파병을 한 데는 뭔가를 기대를 많은 기대를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또 바로 그 점이 지금 가장 우려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파병 대가로 북한은 뭐를 기대를 하고 또 이 파병을 통해서 참전의 그런 실전의 그런 경험이 나중에 향후 북한 군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은지 또 잠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뭐 이렇게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일단 정치 외교적으로는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서 지금 북한 군인들을 희생하면서 참전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언젠가 북한이 위기 상황이 올 때 그때 또 러시아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선례가 됐고요. 북러 간의 조약은 또 그것을 제도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도 북한 입장에서는 어떤 억제력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과거에 우리가 월남전을 참전을 해서 사실 외화벌이 그래서 산업화의 어떤 과정에서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 또한 그런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 지금 러시아 참전 장병들이 받는 임금이 월 기준 뭐 $3,000 그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3,000라는 게 북한 주민 그리고 북한 장병 개개인에게는 엄청나게 큰 돈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비록 12,000명 정도가 우선적으로 파병이 되지만 이 숫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과거에 월남전 때 32만 명 정도가 참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북한 참전 장병도 그 인원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외화벌이 수단도 효과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보고요. 군사적인 측면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인데요. 이 현대전에
그것도 잘 훈련된 특수작전군이 들어감으로써 현장에서 실제 현대전을 체험을 하고 전투 기술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군사 교리들을 또 전후 분석을 통해서 얻게 되면 이것들을 이제 북한군 전체적으로 확산이 된다면 이 북한군의 군사 역량이 강화되는 그래서 북한판 어떻게 보면 국방 혁신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네네. 이런 것들은 고스란히 우리에게도 위협이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이거 관련돼서 이제 과대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을 좀 지양해야 될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월남전 규모를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32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들어가서 거기서 벌어온 금액 이 우리의 그 경제 발전에 그런 동력을 제공을 했는데 북한의 파병한 그 규모를 보면 굉장히 지금 적은 숫자에서 그 경제적인 효과를 달성할 만큼 북한이 앞으로 향후 계속해서 파병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또 앞으로 향후 계속해서 주목해야 될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한반도의 이 지역 정세와 또 우크라이나 전쟁의 또 지역 정세가 또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까? 전장 상황이 배경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또 앞으로 향후 또 우리한테 또 주는 그런 시사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젤란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제3국 개입과 관련돼서 푸틴이 굉장히 나토 국가들에게 제3국 개입 가능성을 차단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푸틴이 북한의 파병을 초청함으로 인해서 제3국 개입의 가능성을 열어놨단 말인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런 교착 상태에서 젤란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하나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 전쟁, 앞으로 향후 전쟁의 성격 변화와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실 수가 있나요? 사실 북한의 참전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고민이 참 많아졌을 것입니다. 참전을 해야 될 조건들은 넘쳐나는데 제도적으로 또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 근거가 없고요. 네네. 실제 제도가 아니더라도 뭐 다른 어떤 제도를 또 만들어서 한다 하더라도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 32개국이 그렇죠. 전원 합의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또 거기에 친노 국가들이 또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거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젤란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파병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어떤 자국의 전쟁 지속 능력 확충에 매우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될 그런 입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SC를 하고 있고 사실 젤란스키 대통령이 가장 지금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장거리 미사일들이 있습니다. 스톰섀도우라든지 독일의 타우러스, 그다음에 뭐 아이리스티, 미국이 지원하고 있는 지대지 전술 미사일 에이테크스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지금 서방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 타격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는 건데요. 미국과 그리고 나토 입장에서는 이미 북한군 파병이 사실상 기정사실이 됐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바로 이 장거리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해제하는 것이 될 텐데 이마저도 확전 위험과 그리고 핵 확산 위험 때문에 상당한 고심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봅니다. 굉장히 전쟁 성격 변화와 관련돼서 참 고민이 많은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또 한편 보면 미국 대선이 지금 2주도 채 안 남았어요. 박빙의 그런 상황 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느냐 아니면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 상황에 미칠 영향? 뭐 이런 거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지금 미국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두 개의 전쟁을 지금 감당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국무장관은 중동으로 그리고 국방장관 오스틴은 또 키우를 전격적으로 방문을 해서 미국의 공약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어떻게 이제 어느 한쪽 빨리 지금 종전이건 정전이건 됐으면 하는 마음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미 대선 전까지는 어쨌든 지금 상황들을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북한군 파병으로 인해서 다시 불쏘시개 역할이 되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미 대선 이후의 모습인데 결국 두 기호 전쟁, 그 안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이야말로 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크게 요동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결론적으로 만약에 공화당 후보가 당선이 되게 된다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른 시기에 정전 혹은 종전의 과정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현재와 같은 상황이 좀 지지부진되면서 오히려 확전 위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제 대응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을 드리자면 지금 보면 북한과 러시아와의 그런 군사 협력 부분이 이제 뭐 혈맹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마치 이제 한미 동맹에 반대되는 다른 한 축에서의 북한과 러시아의 그런 동맹 강화 부분이 이제 많이들 언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의 외교적, 군사적인 대응 조치, 대응 방향
어떻게 전개시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북한이 무모한 불법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에 또 우리 국민들이 또 체감하는 안보 또 이런 위협 인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군이 대비태세를 강화시켜 나가고 특히 이제 한미 연합 방위 태세 각 층위마다 국제력을 좀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조치들을 취해야 되겠고요.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필요한데 뭐 유엔 차원에서 북한의 파병을 규탄하는 것을 신속하게 또 결의안을 채택을 하고 민주주의 진영과 함께 북러 간의 불법적인 이런 협력들을 전방위적인 외교전을 통해서 무력화시켜 나가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간략하게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엄밀히 말해서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위반 사항입니다. 이런 위반 사항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상당수 많은 북한 젊은 청년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북한 당국에 의해서 속아서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 또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